어머님, 나이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좋으시죠? 며느리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건 평생 모은 남편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장 하나로 모든 것을 빼앗긴 박윤주는 낯선 요양병원 침대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오랜 친구가 찾아와 건넨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살림만 해온 박윤주에게 남편 강경철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이면 된장찌개 끓이고 저녁이면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구이를 굽고 명절이면 시댁 제사상을 차리는 게 윤주의 일상이었습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집 한 채 값이 얼마인지조차 윤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보, 재산은 다 정리해뒀으니까 걱정 말아요. 당신은 그냥 건강만 챙기면 돼. 경철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철물 공장으로 시작해서 어느새 상가 건물 2채와 아파트 서너 채를 가진 알부자가 된 남편이었지만 윤주 앞에서는 언제나 수수한 공장 사장님일 뿐이었습니다. 윤주는 그저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경철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주는 영정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공장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강도진과 며느리 서미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대며 수군거렸습니다. 변호사님, 상속 절차가 어떻게 되죠? 빨리 진행할 수 있나요?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윤주는 그런 아들 부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채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얘기만 하는 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들도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도진과 미진이 윤주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확인하셔야 해요. 아버님 유언장이랑 상속 서류인데 복잡하니까 저희가 대신 정리해 드릴게요. 미진이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주는 서류를 펼쳐봤지만 한자와 법률 용어로 가득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구나. 괜찮아요, 엄마.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엄마 몫도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도진이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윤주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내 자식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는 마음으로 윤주는 서류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10군데, 20군데, 어느새 30군데가 넘게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윤주는 남편 없는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아들 부부는 가끔 들르긴 했지만 올 때마다 서류를 들고 왔고 윤주에게 여기 한 번만 더 서명해 주세요 하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윤주는 그게 뭔지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과 미진이 진지한 얼굴로 윤주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요즘 독거노인 사고도 많고 만에 하나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미진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윤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너희 집으로 갈까? 아니에요. 저희 집은 너무 좁아서요. 대신 정말 좋은 곳 알아봤어요. 요양병원인데 간호사들도 24시간 있고 밥도 잘 나오고 어르신들도 많아서 외롭지도 않대요. 도진이 덧붙였습니다. 윤주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그건 윤주가 생각했던 가족과 함께 사는 노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쩔 수 없겠구나.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윤주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윤주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요양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 4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늘 바빴고 어르신들은 대부분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침대 한 칸을 배정받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고 맞은편에는 중풍으로 말을 못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윤주는 가방을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도진이 한번 들렀고 미진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인 전화만 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저희도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윤주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애들도 살아야 하니까. 윤주는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요양병원 원장인 최미숙은 윤주의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미숙은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로 늘 머리가 아팠지만 기본적인 선은 지키려 애썼습니다. 윤주가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 여사님, 가족분들 연락은 잘 되세요? 애들이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윤주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재산만 챙기고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는 경우를 미숙은 셀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윤주는 밤마다 남편 유품을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경철이 생전에 즐겨 입던 낡은 조끼, 손때 묻은 시계, 그리고 경철이 마지막으로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윤주는 그 수첩을 펼쳐보며 남편의 필적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나 혼자 남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대하는구나. 윤주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평생 살림만 하고 돈 버는 일은 안 해서 이렇게 천대받는 건가? 윤주는 자신이 무능해서 자신이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도진과 미진은 윤주가 떠난 뒤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에 나섰습니다. 윤주가 살던 오래된 단독주택은 곧바로 매물로 나왔습니다. 재건축 예정 지역이니까 금방 팔리겠죠? 도진은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며칠 뒤 집은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도진 부부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미진은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고 도진은 새 차를 계약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제대로 살 수 있겠어.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맞아요. 유럽 여행도 가고 이제 우리 인생 좀 즐깁시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윤주가 요양병원 침대에서 눈물 흘리는 동안 아들 부부는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윤주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숙 원장은 걱정이 됐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1대1로 관리는 불가능했고 보호자가 나서지 않는 한 병원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 자제분들한테 연락 한번 해보실래요?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애들 바쁜데 뭐 괜찮습니다. 윤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주는 혼자 화장실에 가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와 윤주를 부축했고 윤주는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평생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았는데 이게 내 마지막인가요?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윤주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윤주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윤주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윤주의 인생을 바꿀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병원 현관에 낯선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를 하자 그는 윤주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님? 윤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시죠? 이만호입니다. 경철이 형님하고 오래 일했던 사람입니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한 20년 전쯤 공장 일 정리하고 나간 뒤로 뵌 적이 없으니까요. 윤주는 그제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공장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동업자. 나중에는 지분을 정리하고 따로 사업을 했다고 들었던 사람. 그 이름이 이만호였습니다. 그때 그분이시군요. 그런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형님 유언 때문에 왔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윤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유언이라니 남편이 유언을 남겼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서류도 유언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형님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걱정이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이걸 맡기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윤주가 요양원에 가거나 혼자 외롭게 지내는 일이 생길 거다. 그때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윤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은 유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보여줬던 유언장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이게 뭔가요? 형님이 작성하신 두 번째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으셨고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여사님 천천히 읽어보세요. 윤주는 안경을 고쳐 쓰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자와 법률 용어 때문에 이해가 어려웠지만 만호가 옆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배우자 박윤주를 최우선 상속인으로 지정한다. 상가 건물 2채와 아파트 3채, 그리고 공장 지분의 70%는 박윤주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주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아들이 보여줬던 유언장은 뭐였단 말인가요? 그럼 도진이가 보여준 건 그건 형님이 일부러 만드신 가짜 유언장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건부 유언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아들 강도진에게는 어머니 박윤주를 끝까지 모시고 요양원 같은 곳에 보내지 않고 정성껏 봉양할 경우에 한해 재산의 일부를 상속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주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남편은 아들이 자신을 버릴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도진이는 내 재산만 보지 윤주는 안 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해놔야 윤주가 나중에라도 편하게 살 수 있다고요. 만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주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주는 남편이 차갑게 떠났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만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윤주는 글씨를 읽어내려갔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도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주는 여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님이 미리 도진 씨가 사는 아파트도 상가 건물 2채도 명의를 여사님 앞으로 해두셨어요. 도진 씨는 그걸 모르고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윤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해뒀다니. 그럼 지금까지 아들이 엄마 목도 우리가 관리한다며 받아간 서류들은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도진 씨가 여사님한테 도장 찍게 한 서류들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는 것들입니다. 진짜 등기는 이미 형님이 여사님 명의로 다 해두셨거든요. 도진 씨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자기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윤주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지켜줬지만 아들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일단 여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정식으로 등기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아드님께 통보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윤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남의 뒤에서만 살아온 윤주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기회를 윤주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만호 씨,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윤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여사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여사님이 여사님 자신을 지키실 차례입니다. 그날 이후 윤주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호와의 만남 이후 윤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윤주를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윤주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는 윤주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유언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경찰이 남긴 각종 증빙 자료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 서류들은 모두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고인께서 공증까지 받으셨고 등기도 이미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유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윤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 모든 재산이 저의 것이란 말인가요? 상가 건물 2채, 아파트 3채, 그리고 공장 지분까지 윤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요? 그 아파트도 여사님 소유입니다.
아드님은 단지 거주하고 계신 거고 법적으로는 여사님이 임대인이신 셈이죠. 만약 여사님이 원하신다면 명도 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윤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도 요구, 그건 곧 아들을 집에서 내쫓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윤주였기에 그 말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곧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을 버렸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게 해놓고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인 전화만 했습니다. 윤주를 사람이 아니라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윤주도 이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명도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윤주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윤주는 만호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을 요양병원에서 상가 건물 중 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임장과 계약서를 정리했습니다. 윤주는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평생 몰랐던 세상을 배워나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뭔지, 명도가 무슨 뜻인지,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윤주는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경제적 주체로서 살아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만호는 윤주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형님이 이렇게 해두신 이유는 여사님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여사님은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주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이 윤주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며칠 뒤 윤주는 요양병원 원장 최미숙을 찾아갔습니다. 미숙은 윤주의 표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윤주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제 여기를 나가려고 합니다. 박 여사님, 갑자기 무슨... 걱정 마세요. 저 이제 갈 곳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윤주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미숙이 열어보니 그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데요. 저의 시설비 전액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원장님이 여기 계신 다른 어르신들 돌보는 데 써주세요. 저처럼 가족한테 버림받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더 챙겨주세요. 미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주는 자신이 힘들었던 만큼 남은 어르신들을 챙기고 싶었습니다. 미숙은 윤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꼭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혹시 제 아들이 찾아오면 제가 어디 갔는지 알려주지 마세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윤주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주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걸어서 요양병원을 나섰습니다. 윤주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씩씩해 보였습니다. 윤주는 만호의 도움으로 상가 건물 위층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주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박윤주 그 자체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주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낼 통지서, 법무사와 함께 작성한 내용 증명과 명도 요구서, 그리고 등기 변경 안내장. 윤주는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그늘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는 것입니다. 만호는 윤주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드님이 많이 놀라실 텐데요. 윤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진이는 이미 저를 버렸어요.
이제 제가 저를 지킬 차례입니다. 도진과 미진은 요즘 한창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뒤 두 사람은 재산을 마음껏 썼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동안 참았던 소비 욕구를 한껏 풀어냈습니다. 미진은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자랑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재산을 엄청 남기셨어. 상가 건물만 해도 2채고 아파트도 여러 채야. 이제 우리 인생 펴는 거지. 친구들은 부러운 눈으로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진 역시 회사 동료들에게 으스댔습니다. 나 이번에 수입차로 바꿨어. 아버지 유산 좀 받았거든. 도진은 한껏 뽐내며 새 차 키를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 윤주가 요양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인 전화만 걸 뿐이었고 그마저도 귀찮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 하나가 두 사람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법원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도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읽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미진이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도 요구서? 이게 무슨 소리야? 서류에는 차갑고 명확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세대는 3개월 이내 명도, 요망,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갱신 불가 소유자 박윤주. 도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박윤주,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가 어머니 소유란 말인 것인가? 도진은 급히 다른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주 변경 안내장이었습니다. 상가 건물 소유권 변경 통지, 기존 소유자, 강경철, 신규 소유자, 박윤주. 도진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했습니다. 상가 건물도 어머니 명의였단 말인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임대료는 뭐던 거지? 이게 말이 돼? 아버지 유언장에는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도진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강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아파트랑 상가는 애초부터 박윤주 여사님 명의더라고요. 강 사장님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럼 제가 받은 유언장은 뭐였는데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는 박 여사님이 소유자시고 강 사장님은 그냥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임대차 계약도 없으셨고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도진은 허탈하게 주저앉았고 미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아니었단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엄마의 집에 살고 있었단 거야? 그런 것 같아. 도진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미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대체 뭘 안다고. 그분은 평생 서류 한 장 못 읽으시던 분이잖아. 누군가 도와준 게 분명해. 아버지 친구들 중에 변호사나 법무사 하는 사람 있었나? 도진은 급히 아버지의 주소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단지 내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동 살고 계신 강 씨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아니래요. 진짜 주인은 시어머니시고 지금 쫓겨난대요. 그래요? 맨날 으스대고 다니는 거 보기 싫었는데. 맞아요. 수입차 타고 다니면서 잘난 척하더니 결국 저렇게 되네요. 주민들 사이에서 도진 부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은 출근길에 주민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입자들이 하나둘씩 윤주를 찾아왔습니다. 윤주는 상가 건물 위층 사무실에서 세입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박 여사님,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는 강 사장님이 건물 주신 줄만 알았습니다. 한 세입자가 말하자 윤주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여사님, 사실 강 사장님이 관리비를 자꾸 올리려고 해서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니 이제 좀 나아지겠네요. 다른 세입자도 거들었습니다. 아들이 세입자들한테도 함부로 굴었다는 걸 윤주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윤주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관리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세입자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주는 그들이 나간 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찾아올 그 순간을 위해 윤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윤주 여사님은 이미 퇴소하셨습니다. 퇴소라니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죄송하지만 보호자분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사님께서 당부하셨거든요. 간호사는 단호하게 말해 도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어딜 가셨다는 거지? 도지는 병원 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도진이 들어오자 최미숙 원장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이런 자식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부모를 시설에 버려놓고 재산만 챙기는 자식들, 도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 씨, 어머님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전액 정산하고 가셨어요. 오히려 더 남기고 가셨죠. 그럼 어디로 가셨는지 알려주세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락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지는 병원을 나와 급하게 아버지의 옛 동업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만호의 연락처를 찾아내 만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만호 사장님, 저 강도진입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연락처 아시나요? 만호는 잠시 침묵을 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강 씨, 자네 어머니는 자네한테 실망하셨네. 그리고 이제 자네 없이도 잘 살아가실 거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말게. 무슨 소리세요? 전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 자네가 언제 아들 노릇을 했나?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만 챙긴 자네가? 만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호는 덧붙였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네. 도진이가 윤주를 끝까지 모시면 재산을 나눠주겠다. 하지만 윤주를 버리면 모든 건 윤주 몫이다. 자네는 어머니를 버렸네. 그러니 재산도 잃은 거야. 전화는 끊겼습니다. 도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다 계획해뒀단 말인가? 도진은 자신이 철저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도진은 상가 건물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입자를 통해 어머니가 이곳 위층에 있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도진은 계단을 올라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진이에요. 얼마 뒤 문이 열렸고 윤주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초라하고 힘없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윤주는 단정한 옷을 입고 안경을 쓰고 차분한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거라. 윤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진은 당황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도진은 다급하게 묻자 윤주는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도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윤주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상속 포기 각서, 그리고 도진이 윤주에게 도장을 찍게 했던 수많은 서류들의 사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너가 나에게 찍어라고 했던 서류들이야. 기억하니? 윤주가 서류를 도진 앞에 밀어놓자 도진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는 나에게 이 서류들의 도장을 찍게 했다. 뭐가 뭔지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엄마 목도 우리가 관리한다며 도장만 찍게 했지. 윤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주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은 도진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다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 말거라. 너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아내만을 위했던 거다. 나를 요양원에 들어가게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독차지하려고 했지. 윤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두 번째 유언장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 도진이 너가 나를 버릴 거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두셨던 거지. 도진은 유언장을 읽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건부 상속,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경우에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조항, 도진은 그 조건을 어겼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모시겠습니다. 집으로 모시겠어요. 도진은 무릎까지 꿇으려 했지만 윤주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어머니, 너는 괘씸하게도 나를 서류 한 장으로 버렸다. 이제는 나도 서류 한 장으로 너를 내보내는 것뿐이다. 더 긴 말 하지 않겠다. 3개월 안에 아파트에서 나가도록 하거라. 그게 내 마지막 통보다. 윤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순하고 말없던 어머니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그래도 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 세상에 어느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는 것이냐?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어머니는 남보다 못하게 대하는 아들이 세상 어디 있다는 거냐? 너는 그냥 남이다. 윤주의 단호하고도 차가운 말에 도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가라.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도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마저 잃게 됐습니다. 윤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윤주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도진은 집으로 돌아와 미진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주인이라는 것, 아버지가 조건부 유언장을 남겼다는 것, 그리고 3개월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것까지. 미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 이 집 나가면 우리 어디서 살아? 전세라도 알아봐야지. 전세? 전세금이 어디 있어? 우리 지금까지 번 돈 다 써버렸잖아. 미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해외여행, 명품 쇼핑, 수입차, 고급 레스토랑, 그 모든 것에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은 돈은 고작 몇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다야?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
도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미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시어머니를 왜 그렇게 함부로 대했어? 이제 우리 어떡하라고. 내 잘못이라고. 당신도 같이 했잖아. 엄마 요양원 보내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싸운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급히 전세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변두리 반지하방이나 작은 원룸밖에 구할 수 없었습니다. 도진은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지만 담보로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상가도 모두 어머니 명의였으니까요. 며칠 뒤 도진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대리 집 빼앗긴다며? 진짜야? 들었어. 시어머니가 진짜 주인이었는데 본인도 몰랐대. 완전 망했네. 맨날 재산 자랑하더니. 도진은 사무실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도진은 상사에게 휴가를 신청했지만 상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대리 요즘 업무 집중 안 되는 것 같던데. 개인 사정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 주면 곤란해.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미진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예전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으스대던 미진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집 빼앗긴다며? 친구 하나가 비꼬듯 묻자 미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복잡하긴 시어머니 재산 가로채려다가 들킨 거잖아. 우리 다 알아. 다른 친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한편 상가 건물에서는 윤주가 세입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세입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수리해줬습니다. 관리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고 어려운 세입자에게는 몇 달간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건물주가 이렇게 배려심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한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말했습니다. 윤주의 평판은 점점 좋아졌고 건물 주변 상인들도 윤주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반면 도진과 미진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두 사람을 손가락질했고 상가 세입자들은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결국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진과 미진은 이삿짐을 쌌습니다. 갈 곳은 외곽의 작은 전세방이었습니다. 예전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고 낡고 좁았습니다. 이사 트럭이 떠나는 날 주민들은 창문 너머로 구경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랐고 미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몰아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하자 미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라고? 이렇게 작고 낡은 곳이? 도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들, 비싼 가구들, 그 모든 게 이 좁은 공간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도진은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집도, 돈도, 명예도 하지만 가장 큰 건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주는 이미 아들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도진이 집에서 쫓겨난 소식은 곧 친척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며칠 뒤 윤주의 전화기에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도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피부치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형님이 재산을 다 가지시면 도진이는 어떻게 살라고요? 친척들은 한결같이 도진 편을 들었습니다. 윤주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도진이가 먼저 저를 버렸어요. 그래도 형님,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면 더 이상 이 얘기하지 맙시다. 저는 제 결정을 바꿀 생각 없습니다. 윤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편치 않았습니다. 평생 착한 며느리, 순한 엄마로 살아온 윤주였기에 이렇게 강하게 나서는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친척 몇 명이 직접 윤주를 찾아왔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 그리고 조카들까지 그들은 윤주의 사무실 앞에 모여 압박했습니다. 형님, 도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봐도 너무 불쌍해요. 시동생이 말하자 윤주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도진이가 힘들다고요? 저는 요양원에서 혼자 울면서 지낼 때 누가 절 찾아왔나요? 그건 도진이도 바빴잖아요. 바빴다고요?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 가는 건 안 바빴나 봐요. 윤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형님이 재산을 다 가지시면 도진이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돼요? 나눠달라고요? 제 재산을요? 형님 혼자 쓰시기엔 너무 많잖아요. 도진이도 형님 아들인데. 윤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이가 제 아들이었으면 절 요양원에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도진이는 이미 스스로 아들 자격을 포기했어요. 형님,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윤주는 일어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친척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이 너무 변하신 거 아니야? 돈을 주니까 저렇게 냉정해지네. 윤주는 문을 닫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윤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척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도진은 분명 윤주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키우고 사랑하고 바라본 아들이었습니다. 윤주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조금만 봐줄까? 집 하나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주는 책상 서랍에서 요양원 입소 동의서를 꺼냈고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병실, 차가운 침대, 혼자 울던 밤들,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날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명절, 윤주는 그 고통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물러서면 도진이는 또다시 나를 우습게 볼 거야. 그리고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윤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만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님이 여사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여사님이 여사님 자신을 지키실 차례입니다. 그날 저녁 윤주는 만호를 만났습니다. 만호는 윤주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사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도진이를 좀 봐주라고. 그래서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윤주가 솔직하게 말하자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사님은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여사님, 이건 기억하세요.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도진 씨는 스스로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여사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만호의 말에 윤주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주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진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진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윤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진은 눈물을 흘렸고 미진도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윤주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저렇게 무릎 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아들이 지금 자신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윤주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우는 건 진심으로 반성해서가 아니라 재산이 아까워서라는 걸, 윤주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돈을 그리워해서라는 걸. 윤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거라. 윤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진과 미진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윤주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우는 건 나 때문이 아니야. 돈 때문이지. 그렇지?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거라. 너희가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요양원에 버리지 않았을 거다. 한 달에 한 번 전화조차 안 했을 리 없다. 윤주의 말에 도진은 고개를 숙였고 미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희는 기회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남았을 때, 그때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어머니. 하지만 너희는 나를 버렸지. 그러니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릴 거다. 어서 나가라. 도진과 미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윤주는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낸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진과 미진을 보낸 뒤 윤주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건물 관리는 만호의 소개로 만난 젊은 부동산 관리사에게 맡겼고 윤주는 세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건물을 운영했습니다. 윤주는 아파트 한 채를 리모델링해서 거주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을 새 것으로 바꾸고 벽지도 밝은 색으로 교체했습니다. 윤주가 평생 살고 싶었던 방식으로 집을 꾸몄습니다. 작은 서재도 만들고 베란다에는 화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사님, 집이 정말 예쁘네요. 이사를 도와준 관리사가 감탄하며 말하자 윤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맘대로 살아보려고요. 윤주는 요양병원에서 알게 된 몇몇 어르신들과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 외로운 어르신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주는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기억하며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윤주는 요양병원을 방문해 원장 최미숙과 차를 마셨습니다. 미숙은 윤주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여사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풀이 죽어 계시더니.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윤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희 병원 어르신들 식사가
훨씬 나아졌어요. 여사님이 후원해 주신 돈으로 좋은 식재료 쓰고 간호 인력도 더 채용했거든요. 그게 다 제 남편 덕분이죠. 남편이 이렇게 준비해뒀으니까요. 윤주는 남편을 떠올리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경철은 마지막까지 윤주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의 윤주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상가 세입자들 사이에서 윤주의 평판은 날로 좋아졌습니다. 윤주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세입자가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윤주는 석 달간 임대료를 깎아줬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건물주였으면 당장 나가라고 했을 텐데. 괜찮아요. 장사는 때가 있는 거니까 천천히 하세요. 윤주의 따뜻한 말에 세입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윤주의 건물은 좋은 건물주가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금방 세입자가 들어왔고 건물 가치도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윤주는 가끔 상가 옥상에 올라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윤주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던 윤주. 하지만 이제는 박윤주 그 자체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호가 윤주를 찾아왔습니다. 만호는 윤주에게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윤주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공장 지분 관련 서류였습니다. 형님이 공장 지분 70%를 여사님께 물려주셨잖아요. 근데 요즘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배당금이 꽤 나옵니다. 매달 이 정도 들어올 겁니다. 만호가 금액을 짚어주자 윤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여사님은 앞으로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윤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정말 모든 걸 준비해뒀습니다. 윤주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윤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만호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모든 걸 몰랐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다 형님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심부름꾼일 뿐이죠. 만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윤주는 만호에게 감사의 뜻으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 경철을 추억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밤 윤주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지켜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윤주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윤주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돈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유. 윤주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윤주는 스스로 설 수 있었습니다. 도진과 미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좁은 전세방에서 두 사람은 매일 싸웠습니다. 돈은 바닥났고 대출 상환 독촉은 계속됐습니다. 도진은 회사에서도 점점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강 대리,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지세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습니다. 상사의 차가운 말에 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도진을 피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도진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미진은 더 심각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하나씩 중고로 팔아야 했고 예전에 자주 가던 고급 레스토랑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고 미진은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시어머니를 왜 그렇게 함부로 대했냐고.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도진은 지쳐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한편 상가 건물의 임대료는 모두 윤주의 계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이 받아가던 돈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도진은 은행에 달려가 항의했지만 은행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유주가 박윤주 여사님으로 변경됐습니다. 강 씨는 더 이상 수익자가 아니십니다. 도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오던 임대 수익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도진은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진은 절박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법적으로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강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도 받으셨고 조건부 상속 조항도 명확합니다. 강 씨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시점에서 이미 상속 조건을 위반하신 겁니다. 그럼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오히려 강 씨가 어머님께 받으신 도장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게 하셨다면 사기나 강요로 볼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오히려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말에 도진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 제 조언은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강 씨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도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은 미진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없대. 우리가 완전히 진 거야. 미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윤주는 점점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상가 건물 중 한 층을 문화센터로 개조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예 교실, 노래 교실, 그림 교실 등을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한 어르신이 윤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윤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즐거워요. 함께 나누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윤주는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에 윤주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70대 할머니 상가 건물주에서 지역 봉사자로 변신. 기사는 윤주가 어떻게 요양원에서 벗어나 자립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다뤘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은 윤주를 칭찬했습니다. 반면 도진 부부에 대해서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가로채려 하냐, 자업자득이다,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도진은 그 기사를 보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온 동네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외출조차 꺼려졌습니다. 윤주는 기사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미웠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건 아들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호가 윤주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형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여사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을요. 고마워요. 만호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닙니다. 여사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죠.
윤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빛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윤주는 도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윤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진은 윤주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가 맞나 싶었습니다. 예전에 그 초라하고 눈치 보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앉아라. 윤주가 말하자 도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윤주가 도진만 부른 것입니다. 엄마 불러줘서 고마워요. 혹시 기대하지 말거라. 오늘 부른 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다. 윤주의 단호한 말에 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주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상속 관련 서류들, 그리고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윤주가 요양원 입소 동의서를 밀어놓자 도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이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지.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면서. 그리고 나를 극악산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했다. 그건 이유가 있었어요. 변명하지 말거라. 나는 다 안다. 도진이 너가 시설비를 최저로 맞춘 것도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인 전화만 한 것도 너는 나를 짐으로 여겼다. 윤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주는 요양원에서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좁은 병실, 낡은 침대, 그리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윤주의 뒷모습. 이게 내가 너에게 버림받던 날 이후로 보낸 시간들이다. 도진이 너가 나를 버린 뒤에 나는 매일 밤 울면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살림만 했는데 돈을 못 벌었다고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하면서. 도진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남편은 나를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줬다. 도진이 너가 나를 버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두었던 거지. 윤주는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진은 그 유언장을 읽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믿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믿었었다.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이었다. 정말 죄송해요. 나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거짓말이다. 너는 알고 있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낼 때, 그때 너의 눈빛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건 짐을 처리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윤주의 말에 도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리고 있다는 걸 도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도진에게는 재산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발. 이제 너에게 기회는 없다. 윤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에게는 기회가 있었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를 제대로 대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윤주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폭이 각서였습니다. 이제 너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나에게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는 스스로 아들 자격을 포기한 거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나는 도진이 너를 아들로 여기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이제 남이다. 윤주가 일어서자 도진은 윤주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윤주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능력 없는 엄마를 업신여기고 버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거야. 윤주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진은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윤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주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윤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 만호의 차에 타며 윤주는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사님 힘드셨죠?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윤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과의 천륜을 끊어내야 했기에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지만 남편이 죽고 난 뒤 가슴에 품었던 큰 응어리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완전히 바뀌었고 윤주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주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수업을 듣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 할머니가 윤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윤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함께 하니까 외롭지 않거든요. 윤주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주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더 넓은 세상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도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세입자들은 윤주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건물 관리도 완벽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으로 윤주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공장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도 꾸준히 입금됐습니다. 윤주는 그 돈의 일부를 요양병원에 후원했습니다. 미숙 원장은 윤주의 후원금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간호 인력을 늘리고 어르신들의 식사 수준을 높였습니다. 윤주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어르신들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윤주는 상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새로 단장한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화분들이 가득했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주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옥상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움직이는 차들, 높은 빌딩들. 윤주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집안에 갇혀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이 모든 걸 내려다보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만호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요즘 만호는 자주 윤주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 경철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사님,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이렇게 가볍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윤주는 웃으며 말하자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남편 덕분이에요.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해줬으니까요. 윤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남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도진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만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윤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하고.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그 애는 그의 인생을 살아야죠. 윤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켠은 아팠지만 윤주는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윤주는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윤주는 거실 한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붉은 하늘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능력 없는 엄마를 업신여기고 버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거야. 윤주는 마지막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아들은 재산만 보고 엄마를 버렸지만 그 재산의 진짜 주인은 엄마였습니다. 아들은 모든 걸 잃었고
엄마는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윤주는 이제 누구의 그늘도 아니었습니다. 박윤주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가슴 한켠은 외로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윤주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 줄 알았지만 이제는 빛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천천히 옥상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윤주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바로 박윤주로서 윤주의 뒷모습은 석양빛에 물들어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윤주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